저는 소개받은 이수석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98년부터 국정원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26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그만두고요. 국민대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을 만들었어요. 9월 1일자로. 그래서 여기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로 한 20년 정도 연구소에서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대중 강연을 좀 많이 했어요. 공무원 연수, 경찰 연수, 군부대 연수, 그래서 국회도 가서 핵 문제로 하고 남북 관계, 국제 정치로 강연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얘기할게요. 중국이 최근에 여러분 언론에서 유튜브나 언론에서 본 적도 아마 있으실 텐데.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급 관심 지역 혹은 관심이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시진핑 실각설이 한때 확 돌았습니다. 유튜브에 제일 많이 돌았고 일반 뉴스에서도 나오고 진짜 시진핑 실각설 했냐 안 했냐 실각설이 많이 나왔어요. 실각설이 하니까 어느 날 시진핑이 등장하더니 요 사람들이 받아쓰기를 합니다. 시진핑이 얘기한 걸 막 받아쓰기 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중국이라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실각설이 올해 봄부터 많이 등장했어요. 그 이유는 시진핑 측근들 여러 명이 권력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시진핑과 사이가 안 좋거나 별로 관계없는 인사들이 중앙 권력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의 지도자들 후광을 얻고 그래서 시진핑이 곧 실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올해 또 갑자기 막 부강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올해 4월 달에 중국을 상해 가고 베이징도 갔다 왔는데 가니까 제일 관심사가 이분들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어봐요. 뭘 물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대만하고 통일전쟁 할 때 침공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만 통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중국 통일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만하고 통일전쟁을 할 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한 군데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4월 달에 상해를 갔는데 저녁에는 기업인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하는 자리에 왜냐하면 저를 또 초청해 준 사람들은 비행기표하고 또 호텔비를 저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두 군데에서 제가 했거든요. 호텔 이런 데서 이렇게 기업인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대만하고 통일전쟁할 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서 대만으로 돌리려고 할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물어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중국 학자들하고 모실 때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물어봤으면 제가 그러려니 하는데 두 군데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게 중국 내부에서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2027년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지금까지 큰 화두였습니다. 이 두 개가. 근데 이거는 2027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그 헛소문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2027년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통일전쟁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일 과정이 있다는 것은 침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또 초청해 준 사람 또 비행기표도 비즈니스도 주고 또 호텔비도 주고 사례비도 주는데 제가 네가 막아야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정답은 그겁니다. 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그 전쟁이나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전쟁에 한국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미군이 빼가는 거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 군대를 빼가겠다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 미국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최대 국가 목표는 통일입니다. 대만 침공입니다. 침공이라면 대만과의 정부. 이게 올해 제일 큰 화두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올 연말에 가면 또다시 가을 정도면 또다시 이게 시진핑이 정말 실각했는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보면 시진핑이 정말 실각했는지 아니면 힘이 빠졌는지 건강 악화설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거 한번. 근데 이 시진핑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게 실각설까지 도느냐? 원래 중국은 등소평 이후에 10년씩만 통치하기로 했습니다. 10년씩만. 그전에는 그 모택동하고 덩샤오핑까지는 장기 집권을 했어요. 장기 집권했는데 뭐 이 등소평이 원칙을 정했어요. 지도자는 10년만 결정한다. 그리고 10년 할 때 이 차기 후계자를 그 전 지도자가 한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은 그 전에 후진타오, 강택민이 있었는데 후진타오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지도자가 차기를 지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금도라는데 후진타오는 시진핑을 주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진핑 이후의 지도자를 지명해야 돼요.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게 중국의 역사적 전통이 그 차기 그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고 시진핑은 그 자기 후계자가 아니라 그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고 이렇게 쭉 나는 것이 근데 시진핑을 어겼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이제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역사 결의라고 했는데 역사 결의는 딱 3번 했어요. 모택동 때 했어요. 40원 때리면서 1인 지배 체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덩샤오핑이 역사적 결의하면서 모택동의 역사적 과오를 지적하면서 개혁 개발했는데 그 이후에 강택민이나 후진타오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시진핑이 자기 때 합니다. 장기 집권 발언해서. 그래서 시진핑 장기 집권을 하는 게 아니냐. 또 장기 집권이 거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1인 체제로 강력한 집권 체제를 구축했는데 올해 들어서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면서 뭔가 중국에서 이 시진핑에 반대하는 이전 지도자들 그룹들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시진핑 체제지만 아직도 여전히 권력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스탈린 6.25 전쟁, 대만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좀 보면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택동부터 먼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시간은 그 모택동은 원래는 그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사범대학 졸업해서 북경대학교의 도서관 사서로 보조 알바를 했거든요. 보조 알바를 했어요. 그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그 일화입니다. 보조 알바해서 그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을 하고 있는데 모택동도 많은 책들, 루소, 몽테스키우 국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는데 그 당시 베이징 대학에 유명한 철학회 교수 후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모택동도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 때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역시 멋있는 명강이니까 탐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후스라는 철학과 교수가 보니까 자기 정식 학생도 아니고 도서관 사서, 보조 사서, 정식 직원도 아니에요. 보조 사서가 와서 뒤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걸 발견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들어와서 뭐 참 잘 들으라 할 텐데 이분이 다른 학생들은 정식 학생인데 왜 도서관 보조 사서가 여기 와서 듣냐고 일어나라고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내 수업 들을 가치가 없다. 나가라. 보조 사서가 어딜 여기 감히 들어오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줬어요. 그렇게 쫓겨났죠. 모택동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여기 청강생 들어오면 우리 쫓아냅니까? 어때요? 사전에 예약제입니까? 어때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알고 왔을 테니까. 근데 국共내전 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 후스라는 그 철학교 교수가 베이징대 총장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모택동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내가 베이징을 이제 가는데 우리 공산군이 가는데 베이징대 총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줄 테니 그대로 계십시오.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이징대 총장이 철학과 교수였던 베이징대 총장이 나는 공산당과 모택동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만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그렇게 무서웠나? 나를 쫓아냈지만 난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대로 놔둘 텐데.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후스 베이징도 총장이 결단이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60 문화대혁명이 있었어요. 문화대혁명 때 베이징대 철학가 교수, 총장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조리돌림 당해서 감옥 가거나 학생들한테 두드려 맞고 매 맞고 죽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후스라는 사람은 미국에 갔다가 대만에 갔는데 아유 정말 나 그때 대만에 오기 잘했다. 있었으면 나도 똑같이 젊은 학생들한테 망신당하고 얻어맞았을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택동이 국공내전을 하면서 이긴 다음에 제일 관심사항은 역시 저거였어요. 대만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6.25 전쟁 나왔는데 모택동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리더인 거 알고 있었고 경제 1등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여기 있는 국민당인 하이난섬을 점령해서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입니다. 브라보 대만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한숨을 땅을 치고 후회가 아니라 아쉬웠습니다. 아니 왜 저 6.25 전쟁, 한국 전쟁이나 안 일어났으면 바로 대만을 여기 하이난섬 점령했고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대만으로 가면 완전 통일되면 그때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서 경제 발전 이렇게 할 수 있는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당시에 모택동은 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가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뭐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 전력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말도 한 수십 편의 논문들인데 핵심이 뭐냐? 왜 한국전에 참전했냐 이거. 스탈린은 왜 모택동을 중국군을 한국전에 참전시켰냐? 스탈린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스탈린은 모택동의 중국의 100만 대군을 한국의 한반도 좁은 데다가 묶어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국 군대와 유엔 군대를 한반도에 몰아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여기서 너네들끼리 아예 같이 써라. 나는 그 사이에 동유럽에 가서 공산화를 착착착 진행하겠다. 너희 100만 명하고 많은 군대와 미국은 여기다 가 있어라. 이게 스탈린의 첫 번째 목적이고 보다 더 큰 목적은 중국하고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국제 정치는 재밌어요. 보면 적이 어느 날 갑자기 동지가 되고 동지였던 국가가 갑자기 적으로 갈라지는데 미국하고 소련은 동지였습니다. 2차 대전 때.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갑자기 동지에서 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중국을 서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든 국민당군의 장개석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장개석 군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이 났을 때 우리 유엔군이 38선 올라왔을 때 소련이 중국 보고 참전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참전 안 해요. 공군력도 지원 안 해줍니다. 원래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공군력도 지원해줘요. 제공권 없는 상태에서 모택동 중국군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모택동이 중국이 고심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하면 대만 통일은 끝이다 이제. 끝나고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다. 싸우잖아요.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공산주의 종족의 소련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었고 북한은 우리가 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북한이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갑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년간 미국하고 적대 국가가 됩니다. 처음 중국이 꿈꿨던 대만을 빨리 정복하고 통일을 이룬 다음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었어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맡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국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때문에 중국은 고립국가가 되고 소위 말하는 왕따 국가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경제도 고립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세력갱생을 하다가 경제도 고립돼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 그게 한국전쟁의 여파입니다. 한국전쟁만 없었으면
중국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도 이미 발전했는데 이 한국전쟁 때문에 자기들 망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내심은 그런 거죠. 이런 얘기들을 훗날에 중국에서 교수들이 막 합니다. 하니까 뭐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땅을 100만 명이 우리 목숨을 바쳤는데 그게 왜 덧없는 전쟁이라 그러냐. 또 항의하는 애국적인 중국 청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잘못된 선택이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전쟁, 아까 우리 작가님이 한국전쟁을 다루셨다고 하니까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도 있는데 한국전쟁을 통해서 제일 혜택 본 국가가 어디냐?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 제가 보기엔 일본이 먼저 손꼽았는데 안보상으로는 대만입니다. 사실은. 대만이 안보상으로 최고 혜택 본 국가. 원래 여기 아니었으면 정복됐거나 미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여기에 방위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함대도 보내고 지금 뭐 미국의 최고의 대중국 견제 압박 전선이 됐습니다. 견제 국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한국전쟁 안 했으면 망했어요. 한국전쟁 덕분에 여기 유엔군이 가고 대만도 같이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안보상으로는 대만이 최고 이걸 보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그 자유민주 국제 질서에 나오기 때문에 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나오면서 대만은 이미 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대만이 제일 혜택받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고 또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재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20년간 국제사회에 고립이 됐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도 많이 굶어서 죽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중국이 다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10년대 가서. 왜 필요할까? 첫 번째 정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당시 소련인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 소련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갈라놓을 수 있다. 여기 중동에서도 역시 나중에 현재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 친미 국가인데 이 미국과 중동의 많은 국가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70년대 미국은 중국과 소련을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중국의 8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국제 무역 지수로 끌어들여서 8억 개의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4천 개, 치약 하나도 4천 개지만 4천만 개지만 중국은 8억 개, 10억 개를 팔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72년도에 닉슨이 협력 관계를 맺고 핑퐁 외교를 통해서 자본주의 질서로 끌어들입니다. 처음에 한 20년간은 중국이 말을 잘 들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국제 질서에 충실히 따라갑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 우리 상품 들어와. 우리가 값싼 물건 우리가 만들어 줄게. 또 필요한 자원 우리가 지원해 줄게. 싼 값을 우리 다 지원해 줄게. 그래서 지하 자원을 많이 중국이 지원해 줍니다. 물건도 또 팔아줍니다. 또 중국의 값싼 물건이 미국에 또 가기도 합니다.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80, 90, 한 2000년대부터는 중국이 이제 경제력 힘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이게 유행했어요. 곧 언젠가는 중국이 여기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유행했었고 또 실제로 2014년 말에는 구매력 순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할 때 우리가 재산을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소비 수준이나 생활 수준은 그 가난한 사람 좋은 네트워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자체는 어쩌면 우리는 소비와 생활 네트워크 수준은 중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보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수백억 빌딩 가진 사람이 이런 삶 못 살아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월세나 받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삶조차도 못 가져요. 물 한 잔 먹고 밥도 어디 가서 그 밥 한 그릇 먹고 그거 아까워갖고 남하고도 안 만나요,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득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소비 생활과 그러면 생활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하층입니다. 최하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구매력 순이라는 것은 현금 동원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많은 거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현금 동원력에서는 2014년 말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붕괴되고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되니까 중국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 군사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은 세계 1위가 되면서 이 중국을 괴롭히는 데서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아니고 자신들이 저기 보세요. 세계 평화의 건설자, 지구촌 발전의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계 평화의 건설자? 그럼 미국이 주도한 질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가면 미국이나 영국의 제국주의가 그 나라들을 많이 망가뜨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이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지역을 놔두고 영국은 분양권 사기를 쳤다 그러잖아요. 보통 아랍한테도 똑같이 분양권 줬어요. 맥마흔 선언이라고 해서 똑같이 분양권 줍니다. 너희가 이 분양권 갖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라. 그 다음에 발포 선언이라고 해서 1917년에 영국에서 발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그 땅에 사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땅을 놓고 분양권은 2장 있습니다. 몰랐죠 그때는. 사기당한 거죠. 그것도 영국과 프랑스, 제가 얘기가 너무 앞서갔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원래 중동 단일 통일 국가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걸 중동 국가들이 바랬는데 해보니까 이 통일 국가 구성하면 제국주의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은 그다음 뒤에 북쪽은 너희 프랑스가 맡고 남쪽은 우리가 맡을게. 그러면서 나라를 막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막. 그게 오늘날의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막 형성됩니다. 1910년, 20년대. 그때 차라리 단일 국가로 되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못됐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런 미중 경쟁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중국이 언제 미국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저희 이제 8, 90년대 유행했던 그 책들이었어요. 이 책인데,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이거 엄청나게 읽었었어요. 책을.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인데, 강대국은 항상 보면 이 흥망한다. 이 사진 보면 그 영국이 물러나고 미국이 올라섰는데 미국이 물러나고 일본이 들어선다고 보고 있어요. 1장기. 이때마다 일본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일본이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된다는 그 주장이 팽배할 때 미국이 일본을 견제합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일본을 견제하면서 일본은 그때부터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그 빈 공간을 중국이 차고 들어옵니다. 이때마다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정된 전쟁,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투키디데스 함정 이게 뭐냐 그러면 미중 관계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옛날에 그리스 시대 아테네 스파르타가 전쟁했는데 왜 전쟁하느냐? 그 나라의 지도국가가 지역의 지도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도전국가가 있다. 그러면 지도국가, 도전국가는 서로 언젠가는 전쟁을 하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투키디데스의 그 이론이 있었는데 역사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사람들이 이제 예정된 전쟁, 미중은 언젠간 전쟁한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 시기만 남았을 뿐이다라는 것이 2000년대 한 10년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미중 패권 경쟁 막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책들이 막 쏟아질 때는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때 중국 경제는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해서 2011년도 이게 자료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저가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제 만들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전부 다 21년, 19년, 29년, 27년 했는데 이거 다 틀렸어요. 이제. 다 틀린.
그래서 이때 뭐가 나냐면 여전히 헤게모니, 힘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다. 1차원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은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2부터 10위까지 2위가 러시아거든요. 러중인 이렇게 나갑니다. 러중인. 또 어떨 때는 중인러, 중국, 인도, 러시아 나갈 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2위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밑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나가는데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미국. 경제력은 중국이 많이 올랐었어요. 제조업은 우월한데 신용보험회사, 금융자본은 여전히 서방이 강합니다. 영국이 강해요. 영국에는 전 세계에서 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약탈했던 가진 금은 골동품과 금은 보석, 귀금속이 영국에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치를 채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신용자본, 금융자본이 됩니다. 우리가 금을 이제 매개로 해서 막 지폐도 찍고 하듯이 영국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모든 금은 귀금속과 골동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약탈을 다 했어요. 300년 동안.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그걸 담보로 해서 영국은 신용보험회사가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문화적 영향도 역시 미국이 큰데 이게 한 5, 6년 전까지는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트럼프가 작년에 집권하면서 중국이 딥시크인가요? 그거 만들고 AI 개발하면서부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이제 중국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화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이제 중국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여전히 안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딥시크 AI 개발한다. 그러면 5만 명을 거기다 갖다 투입합니다. 최고 좋은 인재들을. 공산주의 가능해요. 5만 명 투입해서 무조건 이것만 개발하라. 만들어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중국의 그 AI 만드는 그 공장을 보니까 그 안에 기차가 다닙니다. 공장 안에, 연구단지 안에 저희 말하는 전철이 다닙니다. 전철이 막 다니고 있고 그 연구단지 안에 그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생활도 이루어지고 가족도 그 안에서 아파트로 다 짓고 아파트에 살고 있고 수만 명이 그 안에서 연구합니다. 딴 거 안에 그것만 연구합니다. 이래서 중국이 미국을 현재 압도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합니다. 이게 한 4, 5년 전, 이거는 10년 전에 이런 얘기 나오다가 4, 5년 전에는 중국은 여전히 멀었어. 그러다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미국이죠. 군사력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력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있을까? 현재 중국은 근데 올해 나온 글을 보니까 240 몇만 명이라더라고. 중국군 전체가. 근데 예비군은 1000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1000만 명이니까 이게 정규군은 240만인데 대만하고 비하니까 16만밖에 안 돼요. 200대 16은 압도적입니다. 중국, 대만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이 없으면 대만은 끝입니다. 중국이 언제든지 침략, 통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정규군은 240만인데 예비군 1000만 명에다가 유사시에 동원한다면 한 5천만 명까지 동원한다는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5천만 명, 2억 명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핵 잠수함 이렇게 많은 발전이 많이 일으켜졌어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했잖아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미국마저도 이란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었죠. 우리 옛날 같았으면 벌써 3차 세계대전 중동에서 벌써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격해도 요새 사람들은 무뎌요. 그게 감각이 없어요. 그냥 뭐 공격했구나. 우리랑 크게 관계없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치열합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의 스텔스에 가는데 이게 유조선입니다. 유조선. 빨간 거 파란 게 유조선 색깔입니다. 유조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걸프만 이쪽에 얼마나 많은 유조선 이게 수천 개 될까 하나 둘 셋 수천 개 유조선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유조선들이 지나고 있어요. 현재 걸프만.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 나면 이 유조선이 현재는 이란이 중단시키고 있다는데 이란 말 안 들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 다닙니다. 이게 다니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유조선들이 스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석유를 못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신문이 나왔어요. 보니까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이란이 그 지금 본거지고 여러 단체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또 시리아 시아파 민병대, 여기 전부 다 시아파들입니다. 중동에는 이슬람교가 있는데 크게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치면 아마 장로교, 감리교 정도 되나 봐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한 80%고 시아파가 한 20%입니다. 제가 옛날에 책은 다 읽었는데 기억이 자꾸 잊어먹더라고. 뭐냐면 시아파는 칼리프 계통을 쭉 내려온다가 굉장히 그 박해받고 또 외로웠던 그 가족이 있어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살해당하고 했나 봐요. 그 다른 가족들에서. 그래서 이걸 기리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시아파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슬람 그 창시자의 그 계통의 자손들 중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좀 약했던 그런 집단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아파인데 이 수니파가 다수입니다. 80%.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가 있고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의 시아파가 요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렇게 다 지원을 합니다. 물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때 뭐도 같이 했다면 예멘의 후티 반군도 예멘도 공격했어요. 언론에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지금 완전히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고 레바논 헤즈볼라도 역시 이스라엘 공격을 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시아파 저항의 축세력인데 오늘 아침 그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 시아파가 지금 몰락하고 있다. 이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란이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역시 개별 국가 하나로는 힘들어. 약하면 누구랑 손을 잡겠어요? 중국이. 국제 질서는 냉혹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손을 잡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손을 잡고 있어요. 트럼프는 더 친이스라엘, 친유대인 정책으로 갑니다. 이란은 혼자서는 지금까지 혼자서 있지만 러시아가 좀 후원했고 중국이 간헐적으로 지원했지만 그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은 강대국, 패권, 세계 질서를 움직일 세력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게 이란으로서는 러시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남의 나라에 개입할 경제력이 형편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 결국은 이란은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앞으로 이란은 중국과 더 친밀하게 지내겠구만. 비밀리에 더 많은 군사 안보 협정을 맺겠구만. 그리고 대신에 중국에다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겠구나. 항구도 개방하고 도로도 개방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는 항상 하나의 국가가 이 세력들을 다루는 건 어려워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런 핵무기가 쫙 있어요. 이스라엘의 핵무기 관련인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이런 핵인데 그래서 참 보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핵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의 무기나래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미국은 엄청나게 해줍니다. 왜?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국가는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이란이 핵 개발하고 했을 때 미국은 막 협상하고 막 시간 끌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가서 그냥 폭격해버리죠. 아마 트럼프가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알고 공격하기 얼마 전에 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 바이든이나 트럼프에 우리가 잘못 쓴. 트럼프는 보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이전했어요. 이는 48년에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지위를 유보한 그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미국 정부의 첫 선언입니다. 참 트럼프 보면 과감해요. 과거에 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어요. 국제 질서도 생각하고 아랍 국가도 생각하고 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 안 했어요. 텔아비브인데
그래서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국제 도시로 놔두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감정도 더 늘어납니다. 이게 최근에 한 2, 3년간에 보여지고 있는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키부츠라든가 이런 근면 성실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에 있던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참석해서 총을 들고 가고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하는 그 유대인 정신을 본받자 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 세상의 끝이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니까 야, 이제는 정말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가 보다. 야, 선민이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연구 또 공부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을 칭찬하면 지금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에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자위적인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또 이제 죽이고 또 하는 거 보고, 물론 보복을 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핵가방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한때 이스라엘이 프랑스로부터 핵을 도입했는데 한국도 프랑스로부터 이제 핵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란도 이제 핵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과 협정을 맺어서 이때부터 이란도 핵을 개발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 자료는 실은 제가 우리 대학원 과목 중에 하나가 핵무기와 국제정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생이 발표한 자료 중에 내가 몇 장을 갖고 왔어요. 우리 학생이 잘 발표했죠. 정리를 잘해갖고 이란 핵무기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란은 거의 무기 수준으로까지 핵을 개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싶어서 이스라엘 국민인데 트럼프 당선은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을 모았다고 몇 달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이란의 핵무기는 6개, 10개로 늘어나면 핵무기를 일단 만드는 순간 중동의 정치는 이제 바뀌어집니다. 상황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아까 보는 원전 핵시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중국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의 붐을 업고 이제 중국이 중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졌어요. 지금 특히 저는 이란하고 더 강한 연대를 맺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아까 지금 1대1로라는 게 육상, 그 다음에 해상입니다. 그래서 1대1로 2013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159개, 12개, 그래서 한 1,400조 원 이제 투자를 했어요. 1대1로 정책을.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이 여러 나라들하고 이란, 사우디, 심지어 이스라엘하고도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하고 군사 안보 경제를 맺지만 또 중국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보니까 중동의 이 지장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열세 국가가 중국을 지지합니다. 중동.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1대1로라는 것은, 1대라는 것은 경제, 육상으로 가는 것이고, 1로라는 것은 해상으로 가는, 아까 본 그것이 이제 실크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육상으로의 길, 해상으로의 길. 이것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통치라든가 영향의 확산인데, 경제적 배경을 보면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고, 또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했고, 또 주요 자원과 에너지 수송 확보,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중동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무역을 하기 때문에 1대1로를 정책을 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각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연합,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통신 연합, 그 무역, 이거 언론이가 잘라졌네요. 무역, 자금,
또 민심도 얻겠다는 그런 5가지의 어떤 핵심 추진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여러 화물 열차를 운영하고 이 파키스탄 콰다르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투자해서 중국이 이거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국이 이 경제력을 추진해서. 그러나 여기에 단점도 있어요. 함정, 부채가 많아서 그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준 거지 공짜로 해주진 않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그거 갖고 너네 건설해라. 일부는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 나라에 차관을 했는데 부채를 해서 무너진 빚더미에 앉은 그런 사람도 있고 지정학적인 불안감도 요소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대일로 정치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하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한 질서에 중국이 도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만의 현대화, 이집트 수에즈 운하, 두바이항, 오만 주요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철도 네트워크도 역시 고속철도로 건설하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있어요. 산업단지도 역시 조성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중국이 고립국가였을 때는 언제 중동 국가, 아프리카 가서 고속도로 지어주고 철도 지어주는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못하는 걸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미국 주도 중동 일사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철두철미한 동맹국가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북한하고 연결된 철도협인데 이 캐시미러 분쟁이라고 지금도 인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요 지역인데 중국은 파키스탄 편듭니다.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 갈등에서 전쟁에서 무조건 파키스탄 편듭니다. 왜? 인도하고 중국이 또 전쟁도 하고 싸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캐시미러 쓰시죠? 캐시미러. 여기서 양떼 캐시미러. 여기가 이 지역입니다. 캐시미러가 나온 이 지역인데 이 파키스탄이 이 지역이 이 갈등의 지역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파키스탄을 편들어 주기 때문에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핵무장도 역시 파키스탄이 하게 됩니다. 인도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중국, 파키스탄 또 하나가 이제 이란이 핵무장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격에서 핵무장 요겁니다. 콰다르항인데 이게 지금 짓고 있는데 몇 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졌어요. 지금 보니까 콰다르항입니다. 이게 중국인데 그 전에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갈 통로가 없어요. 근데 이 경제회랑을 통해서 가스관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여기 만듭니다. 중국에서 직접 쫙 그러면서 콰다랑까지 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 콰다랑이 거점이 되는 거죠. 이게 중국으로서는 큰 소득입니다. 파키스탄 동맹국가.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있고 또 이란하고 같이 이렇게 또 협력 관계를 고속도로를 또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란하고 이런 거라. 아까 다시 이제 본 사진으로 콰다라 파키스탄 협력 가스관, 철도, 도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대륙으로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해양 일로 1대1로에서 1대는 대륙, 1대 대륙, 1로는 해양입니다. 해양 가서 역시 파키스탄 콰다르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지역하고 어떤 중국의 친중화를 하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보면 뭐 파키스탄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키스탄하고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국하고는 파키스탄은 굉장히 가까워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국과 이스라엘도 경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계가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는 적과 동지가 분명하다 그러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중국을 외교 중동의 지렛대로 하면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중국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이제 협상할 때 중국이 뒤에서 한다든가 중국은 아랍 국가들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어느 한쪽 동맹에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갈등이 많아요. 미국의 압력이 계속 줍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이 친하니까 또 이스라엘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 강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뭐 이것도 보면 중국이 이라크, 중동 국가에 많이 진출했어요.
여기 보면 이라크와 시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두보로. 그리고 중국은 석유 소비량 50%를 중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라크와 시리아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 또 중국과 이란 굉장히 그 에너지 제조업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시간에 딱 1시간 했습니다. 이게 원래 65분 넘어가면 이게 벌써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아까 처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 과거에 고립주의적인 고립된 국가에서 이제 1990년대, 2000년대부터 미국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은 세계 패권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도부터는 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만한 그런 경제력을 쌓았고 이제 그게 걸맞는 군사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13년도에 시진핑은 집권하면서부터 1대1로 옛날에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중국을 번영시켰듯이 육상 통로, 해상 통로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고 중국의 경제도 지키고 안보도 지키자는 그런 목적 아래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남미까지 지금 진출했어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파나마 운하 막 그 국유화하겠다고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그랬잖아. 왜? 중국이 그 관리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럴 수가 있느냐.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를 파기 위해서 미국이 콜롬비아를 하고 전쟁해갖고 파나마라는 나라를 수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원주민들을 이렇게 사주해갖고 너네 독립국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파나마예요. 원래는 제가 콜롬비아로 생각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그 남미에 있는 나라가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의회에다가, 미국에다가 돈을 더 달라 했더니, 이 비용이면 우리가 차라리 파나마 그 게릴라들하고 파나마 원주민들을 선동해서 나라 새로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거절하고 파나마 원주민들에게 폭동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파나마 원주민들이 폭동하면서 우리 독립하겠다 했을 때, 제가 콜롬비아로 알고 있는데 와서 쳐들어오니까 미국이 도와줬어요. 물리치고 파나마의 나라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문화권을 미국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구축의 질서인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지금 국가로 점점점 부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동 심지어 다른 나라는 전쟁할 걱정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데 중동 같은 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관계 때문에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중국과 아마 1대1로 정책 살펴보고 패권 전쟁 과연 어떻게 될까도 한번 살펴보면서 중동 국가의 어떤 그런 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네. 예, 세계 정세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좀 뭐 희한한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남북 간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중국과 교류도 되고 있고 있는데 중국에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또 남북한이요? 예, 남북한이 있는 긴장 관계를 중국은 북한 편이죠. 북한 편이죠.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협력 되게 바래요.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또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없다.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 학자들 많이 보고 대화를 해보면 북한 편이에요. 미국하고 한국이 한 편이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중국은 현재 남북관계 단절을 이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교류 협력이 잘 되는 걸 자기들도 바란다.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좀 많이 긴장이랄까 긴장되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북한이 지하 자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옛날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비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옛날 내각회에서 아리가마토 육군 참모총장이 아마 얘기했을 그 비수 같은 존재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뒤를 때리는 망치라 그랬어요. 한반도가 망치라 그랬어요. 자기 배후를 뒤를 머리 뒤통수를 갈기는 망치가 바로 한국이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그 한반도도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는 그 하나의 여기 완충지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 거를 북한이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미국을 핵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얘기 못해요. 중국은 우리 미국 공격하겠다, 핵 공격하겠다 말 못하는데 북한은 과감하게 합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 자기들 할 말을 북한이 다 해주고 있어요. 미 제국주의 어쩌고 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학자들 보면 중국 사람들 만나면 북한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우리가 해줄 힘이 없어요. 하지만 방관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너 나 죽일 거야, 너 혼낼 거야 하면 이거 전쟁이 있지만 애가 와서 나 너 혼낼 거야, 아저씨 나 때릴 거야, 나 당신 뺏을 거야 하면 에이 그냥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미국이 허허허 하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으면 큰일 나죠.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보면 중국은 나름대로 안보 위협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면 내가 이제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 지도를 중국 중심으로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 내가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자 여기 막강한 주한 미군이 접근하고 있어요. 자 일본은 최고의 동맹 국가 여기 본부가 다 있어요. 다 오키나와 여기 기지가 있고요. 괌이 여기 또 기지가 있고 대만에 또 미군이 또 있고 기지가 있고 필리핀에 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 안 좋거든요. 베트남 여기 버티고 있고 사이가 안 좋고 인도 중국 안 좋아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인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안보 위협을 받고 있고 항상 적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근데 이렇게 내가 재밌는 게 여기 사는 여기 사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한반도를 연구해요. 근데 여기 사는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 전혀 연구 안 해요. 뭐냐 그러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만 연구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베트남하고 태국을 연구하더라고요. 여기 베트남 여기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만을 주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아요. 연변대학에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중국이 땅덩이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하고 좀 중국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뭐 이 적대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무역 교역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있다면 남북 간 관계는 계속 이대로 나가는 것인지 예전에는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북한의 저 금강산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남북 관계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제일 관심사입니다. 제재만 해제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미연합 훈련이라든가 이런 한미 군사 활동 이거를 중지 축소 폐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다못해 중지 축소라도 중지.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재 해제입니다. 그거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아마 2018년,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활짝 폈어요. 근데 그때 왜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고 한미 군사 훈련을 중지 축소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건 한국이 너네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북 제재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좀 가서 설득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가서 평양에서 이제 옥류관 냉면도 먹고 부부 동반해서 금강산 가서 그 백두산 물도 뜨고 노래도 하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평화가 왔고 참 남북 관계 잘 되겠구나라고 다들 박수치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서는 남북 관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이유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소머리 뭐 이상한 발언도 막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그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온 게 안 들어줬다 이거죠. 왜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냐. 근데 당시 우리로서도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미국이 안 들어주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데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개선이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새 정부가 바뀌어서 이전과는 일단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대북관이 달라졌어요. 일단은 평화가 먼저고 교류 협력을 그래도 함으로써 한반도의 그 안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입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또 큰 변수가 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이분은 뭐 큰 복잡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노벨상 평화 받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노이 회담 때 있었던 얘기 잠깐 제가 했었던 얘기 같아요. 아니 뭐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드리자면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27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친서 정치를 하는데 그중에 25통이 공개됐는데 제가 25통을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그 당시 그 정부 용역으로 돈을 받고 좀 했는데 보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아주 친밀한 그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편지만 보면 뭐 둘이 완전히 우정이 몇십 년 우정을 쌓은 사람들 같아요. 트럼프 카카와 지난날 카카와 손잡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또 그 싱가포르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 자기가 또 일일이 사인해요. 봉투를 다 해갖고 김정은에 또 보내줍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길 고대한다. 그럽니다. 하노이회담 열리기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열리기 열흘 전에 서로 또 편지를 보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약간 좀 과장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김정은 잘 지내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하노이에서 보자. 잘 될 거야. 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김정일 그 편지 받고 야 하노이 가면 잘 되겠구나 싶어서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트럼프는 그 전날 밤을 새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청문회가 미국 국내에서 개최되는데 그걸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잠도 못 잔 상태에다가 자기 관리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언론에 가장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몰 딜, 작은 합의라는 게 있고요. 빅 딜, 큰 합의. 뭐 평화체제라든가 뭐 미북 수교라든가 이런 크게 합의하는 빅딜이 있고 아니면 파기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옆에 보좌관하고 한테 그럼 뭐가 언론에 가장 크게 나올 것 같아? 파기하는 게 가장 큰 언론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 스몰 딜을 했었으면 아마 뭔가 조금이라도 합의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미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는 파기하기로 이미 대충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 언론이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작은 합의해봤자 미국에 돌아가면 언론의 주목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좌관들이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딱 가서 김정은이 딱 만나자마자 김정은은 이렇게 제시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 나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내 선대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입니다. 당신과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통 크게 아주 크게 어떻게 보면 제안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러면 트럼프가 너 정말 잘했다. 정은아 막 이렇게 딱 껴안아줄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이미 파기하기로 생각했었어요. 나갈 때. 이게 참 비즈니스 한 사람. 이 사람은 거래 뭐 자기가 천재라고 하는데 냉혹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역사적 유물이야. 낡은 고철덩어리야. 그거 갖고는 안 돼. 플러스 알파 5개의 핵시설을 더 폐기해야 돼. 김정은은 한 대 망치로 맞은 것 같이 놀랐어요. 아니 플러스 알파 5개가 있는 건 자기 비서들도 모르는데
이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은? 아니, 최선이라든가 외교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핵시설은 전혀 모릅니다. 김정은과 군부 당국자 몇 명만 알고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북한 전역에 영변, 박천, 하갑, 풍계리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미국은 5개를 꼭 찍은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조기경보통제기나 감시기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북한 전역에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5개를 해결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고 몇 달 후에서야 플러스 알파가 뭐였는지가 나중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막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뭐 얼굴이 펄개져 갖고 막 화도 내고 막 똑같은 사람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어. 회담은 끝났어. 얼마나 당황했어요. 김정은 천하의 자기 북한에서 최고고 떠날 때 최선이라든가 그 김영철이라고 북한의 이제 장관급 이랬어요. 지도자 동지 수령님 우리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준비할 거 없어. 이미 내가 싱가포르 때 이미 다 세 가지 합의했다. 싱가포르 때 그 2018년 6월에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수교 3가지를 합의했다. 그래서 이 하노이 때는 내가 말로 잘하면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거야. 제재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준비 안 하고 딱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딱 일격을 당한 거죠.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나면서 보니까 당신 비행기도 없어서 기차 타고 온 것 같은데 기차 타고 왔거든요. 기차 타고 온 것 같은데 갈 때는 나랑 같이 가자. 내 비행기 타고 내가 평양까지 데려다 줄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데이트하는데 싸웠어요. 아니,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싸웠는데 부부싸움 싸웠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줄게 되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 비행기로 자 평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김정은 이런 제 거절했죠. 그때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또 하나 제의한 게 뭐냐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를 해제해달랍니다. 10몇 개 중에 5개를 해제해주면 영변의 시설 폐기하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영변의 시설은 낡은 고철덩어리다.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5개는 민간 경제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북 제재 핵심이다. 못 풀어준다. 라고 해서 계속 1시간 동안 옥신각신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계속 얘기 들어줬죠. 김정은은 얼굴이 빨개져고 계속 대북 제재 해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 인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민간 경제용이가 풀어달라고 쭉 하니까 트럼프는 안 된다. 그건 핵심이다. 무슨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 나가는데 트럼프는 항상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까 대북 제재 5개를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1개 내지 2개를 해제해주면 너 뭐 해줄래? 그럽니다. 항상 이 사람은 항상 거래를 원합니다. 내가 1개 아니면 2개 해주면 너 뭐 해줄래? 딱 그럽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일본 그 수상 가고 뭐 하면 항상 그냥 돈 갖고 와라. 어제 뉴스 보니까 타이틀하는 거 아니야. 너 돈 갖고 와라. 우리 한국의 관료들, 장관들 뭐 간다 그러니까 필요 없고 얼마 줄 건지 돈부터 갖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때 너 뭐 해주려고 묻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못 들었어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너 뭐 해줄래? 1개, 2개 해줘주면 뭐 해줄래? 못 들었고 뻘개져 갖고 계속 같은 마음만 해서 뭐 그런다고 갔는데 그래서 그때 통역했던 사람이 숙청당했어요. 붙잡고라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제안입니다 라고 했는데 통역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화를 해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름으로 그 당시 통역사가 숙청당했어요. 그래서 공신부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1년, 그로부터 1년, 2000년도에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 1~2개 이거 기가 막힌 건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몇 명하고 얘기를 하면서 1~2개 제안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제안했는데 역시 이런 거는 해외 저널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2000년도인가 영국의 저널에 실렸어요. 트럼프가 1~2개 제의한 걸 북한이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쉬웠던 대목이 그게 쭉 나와요. 저널에 영국의 큰 저널에 실리니까 그게 알려졌지. 우리는 이제 말로서 앉아서 다방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그 1~2개 제안한 거 받아줬으면 달랐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찻집에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면 영국에 있는 유명한 저널에서 잡지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걸 연구 논문으로 썼어요. 누군가가 영국 학자가 그때부터
야, 그걸 받아줬다면 역사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트럼프는 1개 내지 2개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반 거거든요. 처음에는 5개 제재 안 된다고 못 풀어주겠다 그러지만 결국은 나갈 때 그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보면 나가면서 긴장 한 상태 딱 나가면서 야, 근데 아까 그 제한 5개 했는데 그중에 1개 내지 2개 풀어주면 너 뭐 해줄래? 이거잖아요. 사업가들. 저는 자영업을 사업을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 그런다면서요. 안 된다 안 되다가 꼭 헤어질 때 나가면서 너 아까 그 중에 제안 뭐지? 아까 뭐였지? 확 깎는 거 있잖아. 확 깎는 거. 그걸 김정은은 그걸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협상하자고. 하자고 계속. 근데 북한으로서는 그게 지금 받아봤자 그 제안을 그러니까 받고 대화를 해봤자 북한에게 이롭지 않다고. 특히 무엇보다 아까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북러 밀착돼서 군사 협력까지 하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는 러시아가 중재해서 북한, 미국 3자가 모일 것 같아요.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여서 북미러가 모여서 우리나라 문제를 두든 핵 문제를 두든 평화협정 놓고 러시아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북한이 병력을 파견해 준 나라기 때문에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해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결국은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지금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준 거랑 다름없어요. 지금 제재 적극 동참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방관하고 있고 지금도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사진 보니까 계속 여기 베이징 북한과 중국과 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원래 제재 위반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금 누가 미국이 중국한테 미중 지금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한테 북한 제재하시오 못해요. 안 들어주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노려서 저는 나중에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려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평화협정에서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된다면 요 중동에서 어떤 평화협정 뭐 여기서 해야 돼. 요 세 개가 지금 갈등 지역입니다. 요 대만하고. 우리 어쩌면 뭐 하나의 지금 기회일 수 있어요.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북 간에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못 만들게 됐는데 미국 일각에서 지금 트럼프 측근 중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해줄게 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원하면 해줄게. 우리나라가 원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축적을 못하게 돼 있어요. 0.2g도 못하게 되는데 축적하게 해줄게. 지금 이거거든요. 개정해줄게 이거예요. 대신에 너네 돈 많이 갖고 와라.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시진핑도 생각이 있으면 네. 그게 계속 강대국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네요. 네,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하듯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이 다시 기사회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 같은 지하 자원, 자원이 또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도 중국을 지금 눈치를 보거든요. 이 지하 자원 때문에. 지금 막 얽히고 섞여 있더라. 중국이 희귀 금속류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이걸 끊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 산업이 발달이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중국이 일본처럼 맥없이 무너지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지하 자원도 갖고, 땅도 넓고, 인구도 넓고, 또 기술력도 그 몇 년 전까지는 형편없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 때문인지 집중해서 지금 막 개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고 그렇게 중국에서 유럽이라든지 하다못해 영국까지 가는 그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고속철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해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항구를 만들고 그렇게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됐는데 왜 다른 미국이라든지 독일 그런 유럽국에서 그걸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재할 필요가 없죠. 아니, 자기들끼리 서로 경제협력해서 여기까지 도로 뚫고 또 중국이 자기들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또 싼 노동력이 와서 또 싼 물건들이 여기도 가고 이제 자유무역 질서에 들어와서 서로가 막 하는 그런 세상이라서 견제할 이유는 없죠. 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싼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 정책으로 제어할 수는 있죠. 관세를 올려갖고 중국이 저가의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중국이 여기서 공장을 못 짓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세율을 높여갖고 기업 법인세를 높여서 공장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지. 그거를 법대로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유무역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자기들이 강대국이 돼서 부자 되겠다는 거를 못해라고 막기에는 이 영국, 프랑스가 너무 약해졌어요. 이제 지금 중국에 지금 영향 아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지하 자원을 여기서 지금 수입해야 되고 또 값싼 물건 또 자기들 물건 제조하면 여기다 또 팔아야 되거든요. 디자인도 팔아야 되고 뭐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가 한때 90년, 2000년대 중국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해서 이 건설하면 이 돈들이 이 기자재는 여기서 갖고 오겠어요. 요 나라들은 여기서 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건설 장비도 써야 되고 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실크로드가 꼭 그 안보적으로 남의 나라를 영토를 침략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자기도 도움되는 그런 게 일대일고 그건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투자를 해서 항구를 또 개발하고 또 건설해서 공장을 짓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제노방 개발, 이탈리아, 중국이 협력해야 되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하죠. 우리도 지금 투자사들 보면 중국에 투자하면 좋아하잖아요. 10억씩 50억, 100억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안 받겠어요. 무조건 받지. 그런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우리 1대1로 한다면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아까 얘기한 빚더미에 오른 나라도 있고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완전히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경제적 수준에 아직은 머물러 있어요. 여기 또 아까 파키스탄 콰다르 항구였는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중국의 그 거점이 돼갖고 한국망이 정착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면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은 더 아마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게 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항상 강대국이 항상 이렇게 좀 소멸하고 또 다른 강대국이 떠오르고 이게 또 역사의 순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은 아니라도 우리나라 선진국에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떠오르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현 상태 유지하다가 서서히 인구도 줄어들고 몰락하느냐의 그 시점에 와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아까 2027년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약간 중국 내부 발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밖에서 나온 얘기예요? 실각설은 밖에서 많이 나왔죠. 안에서 나올 수가 없죠. 전쟁, 통일 전쟁에서. 이거는 뭐 바깥에서 나오는데 제가 직접 중국 가서 들었으니까 침공이라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차례 중국 그 학자들하고 기업인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이거는 심상치 않구나 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중국 대만 침공 2027년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추론이죠. 27년이 왜 27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트럼프 임기를 본 건가 미국 대선 전후를 본 건지 5, 6, 7, 2년 후거든요. 너무 구체적이죠. 2027년 구체적인데 2027년 구체적인데 어쨌든 이거는 중국 내부에서도 언젠간 통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통일에 대한 얘기는 뭐 그때 뭐 6.25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2027년이라고 이제 꼭 집어서 얘기가 나온 게 무슨 문서가 유출이 된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 군데서 그냥 2027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진핑의 재집권 네. 기한이 넘어가면서 안정권이 들어간 시기이고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끝나는 게 2029년이거든요. 그 안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 한 1년 전이고 뭐 정신없고 할 때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모든 게 이제 국제 질서에 따라 흘러가거든요. 우리 분단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제 질서 이렇게 많이 따라갑니다. 원래 그 스탈린하고 모택동은 별로 사이 안 좋았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스탈린은 러시아는 원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해갖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어요. 공장에서라든가 군대에서 반란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이론을 그대로 중국 공산당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서 요원들을 파견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파견해서 소련 공산당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해라든가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 쿠데타를 했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죠. 다 처형당하고 다 죽고 쫓겨갔어요. 쫓겨가서 모택동에 있는 정강산이라는 곳에 쫓겨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공산주의 운동을 다시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우리는 농민이 많다. 소련은 거기는 공업지대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중국에 무슨 노동자가 있냐. 여기 농민이다. 농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모택동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모택동이 공산당에 수령이 됐어요. 서기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모택동이 비주류였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그래서 모택동이 또 힘도 있었고 농민군도 또 일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 의견을 받아들였어. 우리는 농민운동을 한다. 농민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니까 스탈린의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지시한 사람들 말 안 듣고 우리대로 안 하고 제가 저대로 이런 거잖아요. 그 선배가 식당하고 있는데 같이 하던 후배가 형 방식이 틀렸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식당을 새로 차렸어요. 그럼 형 입장에서 어때요? 선배, 그 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저거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나하고 딴 방식으로 식당 운영했으면 안 되길 바라는데 잘 되는 거예요. 모택동이 스탈린을 배격하고 형 그거 틀렸어. 형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영업해야 돼. 했는데 모택동 방식 성공했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자기가 한국전쟁 가느니 마느니 했을 때 모택동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거 먼저 더 중요하다. 형 말대로 들으면 이거 힘들다 우리. 근데 기분이 어떻게? 얘가 이제부터 내 말 안 듣기 시작하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논란 중에 하나가 저것 중에 하나도 있어요. 왜 38선 내려갔을 때 낙동강 갈 때 중국군이 바로 왔으면 미군 일부 들어오기 전에 바로 갔으면 끝났는데 왜 그때 안 가고 왜 나중에 갔냐 이제 그런 이제 설도 있고 왜 이미 이제 미군이 다 올라와서 승승장구할 때 왜 그때 참전했나 얘기도 있고 별 얘기 다 있어요. 소련이 왜 유엔군 만들 때 6월 27일인가 28일 날에 말리크라는 소련 외상이 기권선언을 합니다. 왜 기권선언 했냐? 아니 소련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못 만들어져요. 근데 소련이 대표 가서 기권을 했거든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미국에게 길을 활짝 열어줬어요. 미국이 여기 참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어요. 소련이 왜 그랬을까?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오면 중국 여기 해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하든 싸우게 만들어서 한반도에 묶어두려고. 그래서 20년간은 소련이 원하는 대로 50, 60, 70년대 중반까지는 미소 냉전체제야. 소련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했잖아요. 이 중국이 여기 참전한 대가로. 그러니까 소련이 그걸 원했던 거 아니냐.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한반도에서 딱 발을 묶고 소련은 아까 얘기한 중동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동유럽 다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다든가 원래는 소련이 이거를 우리 분단보다는 여기를 원래 갖고 싶어 했었어요. 최소한 여기 북해도 홋카이도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홋카이도 여기는 소련이 먹을 줄 알았나 봐요. 최소한.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내려올 때 소련군이 내려올 때 미군이요 38선에서 멈춰달라고 합니다. 8월 10일 날에 멈춰달라고 했을 때 미국이 제안하면서 야 소련이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8월 15, 17일 날에는 바로 여기 부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달라. 제안을 했는데 소련이 의외로 이걸 들어줘요. 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위에 할 걸.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들어줄 줄 알았으면 39도선으로 할 걸 몰랐던 겁니다. 38도선이 서울, 인천, 부산, 서울, 인천, 개성이 있는 요 선을 하면
미국은 만족하고 소련이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는데 너무 쉽게 들어주니까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기왕 이렇게 들어줄 줄 알았으면 요 39도선에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39도선에서 들어줬을 것 같아요. 왜? 소련은 여기 관심 없고 일본에 관심이 있거든요. 일본은 원래 쫙 분할하고 싶었는데 메가드가 절대로 말 같은 소리 나는데 최소한 여기 홋카이도까지만이라도 딱 가졌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39도선 하고 여기 홋카이도를 저기 소련이 가졌으면 우리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 전쟁의 피해자인 우리는 왜 분단되고 전쟁 가해자인 일본은 왜 영토를 고스란히 보존했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참 진짜 우리가 규명해야 될 문제이자 우리의 한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전쟁을 일으켰던 동서독은 결국은 분단됐지만 결국 통일됐는데 우리 전쟁 피해자이고 일제강점기 우리 당한 우리 조선은 왜 아직도 분단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그 북러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받고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중국의 1대1로 해서 파키스탄, 이란하고 관계 맺으면 파키스탄하고 북한은 군사협력 국가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국가예요. 북한의 미사일을 아까 파키스탄에 넘기고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북한에 넘겼어요. 굉장히 가까운 국가입니다. 두 나라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만약에 저쪽 파키스탄, 이란에서 중동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그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이 그냥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파키스탄 국가가 원래 이 유럽이 핵 강국입니다. 원래 독일이 원래 핵무기 강국이었어요. 핵 제조 강국이었는데 나치 때 그 핵무기를 제조하려다가 미국이 먼저 핵을 무기 개발했어요. 근데 이 나치 독일 시대 때 핵 개발했던 사람들이 많이 소련으로 끌려갔어요. 소련으로 끌려가고 원심 분리기라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갔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지퍼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퍼 박사. 자크 생각하면 돼요. 지퍼 박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안 잊어먹어요. 지퍼 박사 끌려갔는데 이분이 10년간 억류되면서 소련의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 원심 분리기라고 있습니다. 이 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소련으로부터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이 기술을 머릿속에 다 암기합니다. 머릿속에. 소련은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유럽으로 와서 이 세 군데에다가 고농축 우라늄 연구시설과 공장을 만듭니다. 상업시설로. 핵폭탄 아니면 처음에는 평화적 핵 이용을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에 파키스탄 기술자가 한 명 있었어요. 파키스탄 기술자가 있었는데 당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인데 인도는 그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파키스탄은.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는 인구라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농사라도 질 수 있는데 파키스탄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잘못 택한 거예요. 원래는 이쪽까지 받으면 되는데 왜 일부러 못 쓴 땅을 일부러 자기들 선을 쫙 긋은 겁니다. 영국하고 이렇게 해갖고 잘못 껐어요. 너무 급하게 선을 그어서 파키스탄 나라가 됐는데 이게 다 영국하고 또 합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기술자가 편지를 보내요. 내가 여기 있는 핵시설을 빼갈게. 근데 내가 빼가면 이미 발각돼서 여기 너네가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기 거래 시장에서 이 원자료, 알루미늄 관이라든가 핵시설을 구매를 못할 거다. 그래서 한 1년간 먼저 구매를 해라.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다 구매를 합니다. 이 기술자가 알려준 대로 다 구매해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기술자가 완성됐냐 했더니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다 재료들 다 갖다 놨어. 알루미늄 관, 뭐 시설, 핵폭탄 만들 시설부터 시작 다 완비됐다. 암시하면서 다 사다 놨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수백 페이지의 문건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망명하죠. 파키스탄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파키스탄 핵과학의 아버지인 압둘라 칸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언론이 들어봤을 거예요. 칸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입니다. 모든 기술을 다 빼갖고 원심물 기술을 가서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우리 문익점 선생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네덜란드에서 갖고 왔는데 이 나라에서 보면 어때요? 절도범입니다. 체포되면 사형에 처할 정말 절도범이면 이 나라에서는 어때요? 파키스탄에서는 국가를 살린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완전히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분리 기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핵을 제조하면서 근데 이 인도가 핵무기를 겨냥하니까 파키스탄은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해서 북한의 미사일 여기는 5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수출하고 대신에 원심 분리 기술을 여기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원심 분리기 기술, 아까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왜 우리 알아야 되냐? 이 칸 박사 때문입니다. 칸 박사 훔쳐가서 이 훔친 기술을 북한하고 또 연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 서류들을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칸 박사가 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가택 연금됐어요. 왜냐하면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지금 뭐 체포해서 파키스탄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칸 박사가 못 나갔는데 어쨌든 이 파키스탄, 북한하고 중국 굉장히 밀접해요. 여기다가 이란하고 또 친해요. 이란, 파키스탄, 중국 이렇게 친해요. 핵 개발 국가들이잖아요. 핵 개발 국가. 세 나라가 핵 개발 국가고 지금 네 번째로 중국 가까운 여기가 핵무기를 아마 만들면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땅덩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이잖아요. 땅덩이 비교. 그 지도 나온 김에 아까 제가 영국 프랑스 했는데 원래는 맥마흔 발포 선언 나오기 전에 원래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어요. 1차 대전 때 이 독일, 오스트리아 편들었는데 영국, 프랑스가 공격해내니까 안 돼요. 졌어요. 지니까 하는 수 없이 여기에 사는 민족주의자들을 부추깁니다. 너네가 여기 저항해라. 대신에 너네 독립시켜줄게. 그래서 원래는 저항해서 이겼어요. 영국, 프랑스가 못한 나라들을 이 나라들이 합심해서 이기면서 원래는 여기까지 해서 통일 아랍, 페르시아는 빼고 여기 다른 나라고 여기까지 그 통일 아랍 국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영국, 프랑스가 강하 보니까 통일 아랍 국가를 만들면 자신들의 모든 이익이 다 뺏길 것 같고 국제적 인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야, 그러지 말고 프랑스는 요 위에를 맡아라. 요 정도 될 겁니다. 영국은 요 아래를 맡아라.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해갖고 그래서 이 위에는 터키 너네하고 이라크, 프랑스가 나중에 이라크 독립시켜주고 땅덩이 찍찍 거갖고 그래 하고 부족이 찾아와요. 돈 많이 주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너 이라크 나라 만들어. 짝짝 만들어.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시리아도 여기서 만들어줬어. 시리아 만들고 여기는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 만들어. 그 다음에 레바논 여기 만들어. 그 다음에 사우디는 원래 여기 왕가들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사우디 다 만들어서 예멘도 만들어. 영국이 쭉쭉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큰 실수를 한 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분양권을 2장을 준 겁니다. 땅을 하는데. 한 장만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유명한 맥마흔 선언과 1916년 맥마흔 선언과 17년 발포 선언 하나는 아랍 국가를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준 거고 하나는 발포 선언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땅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국은 이 나중에 와서 이 팔레스타인 아랍에서 말이 안 된다 달라고 했는데 유대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강자 미국이니까.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랄 게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작가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시오니즘 운동이 막 벌어나잖아요. 그 당시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상상의 종교적 시오니즘이었어요. 아 메시아가 온다. 우리는 기다리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다리자. 뭐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헤르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800년 말 19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드레퓨스 사건이 나요. 프랑스 대위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대위인데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내에서 탄압을 받고 쫓겨나고 투옥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죄명으로 뭘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드레퓨스 사건인데 그걸 보면서 헤르츠리 우리가 이제 시오니즘이 우리가 상상의 시오니즘이 해서는 안 된다. 메시아는 준비가 된 것에서 온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땅 옛날 아브라함의 그 시절에 있었던 그 고토에 우리가 가 있지 않으면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이게 정치적 시오니즘입니다. 이 사람이 발상을 아예 바꿉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시오니즘에서 이 정치적 시오니즘, 메시아는 준비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영국한테 계속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계속 해갖고 또 많은 돈도 주고 전국에는 미국 쪽도 돈도 많이 주고 또 참전도 해요. 분이 와서 또 전쟁도 참여해서 기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헤르츠리 그 유대인의 역사를 바꿨다 그러거든요. 시오니즘을 바꾸면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헤르츠리 말이 나오죠.
메시아는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 메시아가 온다. 또 질문이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택기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 선택기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동 개입되는 그 전쟁에 그러니까 대만,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는 개입이 된다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아마 미군은 뭐 어차피 태평양 사령부 미군이 아마 그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 소속이니까 그 미군이 사인을 해서 자기 군대를 얼마든지 이동시키겠지만 우리 한국군은 차원이 틀리죠. 자동 개입은 아니고 요청을 하겠죠. 요청할 때 그때 우리 딜레마죠, 우리가. 이 마치 명나라 청나라 때 청나라가 군대 요청했을 때 우리가 명나라 군대 요청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강홍립 장군본에서 싸우는 척하지만 청나라에 투항하라. 이제 지금이 이기지 마라 뭐 그런 거 했듯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교의 대논쟁이죠. 옛날에 신탁통치 논쟁 무슨 논쟁하듯이 분단 논쟁하듯이 그때 대논쟁이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 전쟁에 끼어드는 순간 중국이 했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습니다. 중국이 한국전에 끼어들어갔고 20년간 세계에서 왕따되고 고립되고 미국하고 철저한 원수듯이 우리가 그 남인나라의 전쟁에 끼어드는 순간 미국하고는 뭐 철저하게 협력 관계 갈지 모르지만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형평성을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중국이 약소국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나라 전쟁은 안 끼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하든 끼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하든 해야죠. 통일이 국대 통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북한의 수령 체제가 아닌 개혁 개방 체제가 좀 들어서서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 교류 협력을 하면 교류 협력하고 경제 협력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면 사실 통일이거든요. 그렇게라도 이제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보상으로도 지금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갑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는 우리에게 지금 많은 걸 요구합니다. 우리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세계 질서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 강대국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 순간 우리가 제조업이 물건이 안 팔려서 망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주한미군이 떠나면 금융시장에 패닉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자본이 쫙 빠져나가면 우리 지금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IMF는 절에 가라 할 정도로 우리가 IMF에서 또 대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걸 미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전쟁이 안 나도록 해야죠. 중국 대만 전쟁이 안 나도록. 그런데 저거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미국이 어쨌든 간에 대만을 지금 완벽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는 한 전쟁은 좀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썰이 자꾸 나오는 거죠.